배터리 산업은 거기 들어가는 가장 원자재 최상위에 있는 리튬의 실제 채굴부터 가장 끝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욕을 먹더라도 분명한 거는 최악의 국면은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 김지훈 대표님 모시고 주식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채널도 많이 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네, 본업은 주식 투자로 먹고 사는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방송 최근에 조금 나오니까 그 방송 관련돼서 제가 막 엄청나게 방송을 전문으로 하고 방송으로 방송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방송으로 전혀 수입 나지 않고요. 제 본업은 제 거 매매를 해서 단 그래도 윤리적으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은 방송에서 전혀 얘기하지 않고요.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다 소위 말하는 완전히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최소 한두 시간 내에 파는 종목들도 있고 오래 갖고 가야 하루를 넘기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오프라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여러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맨땅에 헤딩해서 현대백화점 강의를 뚫어서 이제 백화점에서 오프라인으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원탑이라는 채널에서 이제 초청해서 거기서는 온라인으로 강연회를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싶은 분들은 현대백화점 찾아가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네, 현대백화점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전지 쪽에 아마 제일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2차전지 관련해서 분위기가 요새 좀 어떤지 너무 궁금합니다. 2차전지가 정확히 이제 그 캐즘은 말 그대로 용어는 일시적인 수요 둔화 우려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될 거에 대한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차전지 업종이 여전히 그 굉장히 큰 반도체랑 맞먹을 만한, 어떻게 보면 반도체를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잘하는 구조적인 산업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2차전지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가장 선두권에 있는 회사는 LG에너지솔루션인데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의 CATL이라는 회사랑 10년 넘게 시간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구본무 회장님 살아 계실 때 94년도에 처음으로 유럽에 이제 출장길에서 이 배터리 사업을 키우겠다고 해서 조 단위의 적자를 계속 누적적으로 쌓아가면서도 이 배터리 사업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키워서 이룬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산업 자체가 굉장히 연관 산업, 가장 원자재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리튬부터 가장 마지막 단에 이제 장비까지 우리나라 업체들이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반도체는 잘 만드는데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공정 중에 하나인 노광 공정을 네덜란드의 ASML 장비를 쓴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가 안 된 거죠.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배터리 산업은 거기 들어가는 가장 원자재 최상위에 있는 리튬의 실제 채굴부터 가장 끝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까지 완전한 국산화를 이뤘습니다. 완전히 국산화를 이룬 것도 있고 그 국산화에 이른 장비 회사들, 소재 회사들이 다 글로벌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체인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배터리가 극단적으로 중국이나 유럽에서 보조금 산업으로 떴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안 주면 배터리 산업이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기차를 타신 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대한 소위 말하는 메가 트렌드라는 흐름은 깨지지 않을 건데 다만 전기차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너무 높은 나머지 그 기대감을 충족시킬 만한 숫자가 못 따라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하고 숫자
그러니까 숫자라고 말하는 건 심플합니다.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매출과 이익이 성장해야 되는데 매출과 이익이 불과 작년만 해도 50%씩 성장하던 회사가 지금은 이제 뭐 분기에 적자도 나고 올해 연간으로는 전년도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비슷한 수준 조금 초과하는 수준의 숫자가 찍힐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많은 실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급이라는 거는 2차 전지가 좋다가 AI 산업이 더 성장성이 있다고 하면 수급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이동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사실은 뭐 욕을 먹더라도 분명한 거는 최악의 국면은 저는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닥은 일단 찍고 올라가는 중인가요? 바닥을 지금 어떻게 보면 다지고 있는 중이고, 사실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은 걸릴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2차 전지 업황을 계속 짓누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가 리튬 가격 하락,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그 보조금 관련된 IRA 정책의 전면 수정 또는 뭐 삭제 이런 부분, 세 번째는 전기차 판매가 사실은 예전 같지 않다, 둔화된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를 각각을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일단 그 세 가지 외에 새로 2차 전지 뭐 업황을 나쁘게 볼 만한 이슈는 없습니다. 요 세 가지를 계속 돌아가면서 새로운 형태로 그 안 좋은 뉴스를 재탕을 하거든요. 그 리튬 가격이 연초 대비로는 30% 정도 빠졌고요. 작년 대비로는 거의 70% 가까이 엄청나게 빠졌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리튬 업체들한테는 그 리튬 생산하거나 리튬을 재련하거나 가공하는 게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제 망하게 생긴 거죠, 리튬 업체들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리튬 업체들 간에 소위 말하는 치킨 게임이 시작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상위 업체들로 재편이 되면 엄청나게 리튬 사업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많이 공급을 늘려놓은 중국 업체들이 슬슬 문을 닫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더라도 공급이 줄어들면 리튬 가격은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상위 리튬 업체로 집중화될 거라는 현상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리튬 업체들의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존에 진행하려고 했던 리튬 관련된 사업들이 펀딩, 자금 조달을 못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24년도까지 버티던 회사들이 25년도나 26년도로 리튬 프로젝트를 호주나 아까 말씀드린 뭐 중국이나 이런 업체들이 25년도로 연기했는데 25년도까지 자금을 못 대서, 그래서 프로젝트가 연기되거나 중단되는 이슈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 25년도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리튬 가격은 지금 바닥권을 지지하면서 이제 올라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더라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트럼프 관련된 이슈인데, 트럼프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의 표밭이 엄청나게 IRA 수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텃밭을 무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전기차를 때리겠다고 한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좀 잘못된 오보고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트럼프는 전기차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라, 전기차를 키우기 위해서 휘발유차를 의무적으로 죽이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너네가 알아서 성장해서 휘발유차랑 싸워서 이겨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를 살리기 위해서 휘발유차를 죽이지 않겠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차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 탈탄소 친환경이라는 대세 때문에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이 계속 그걸 무시하고 휘발유차를 생산해낸다? 물론 휘발유차를 생산을 중단하는 시기가 생각보다 전기차 캐즘 우려 때문에 뒤로 연기된 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뭐 포드가 2028년에서 29년에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휘발유차 중단하겠다고 한 거를 2032년으로 연기한다든지, 뭐 스텔란티스도 2028년에서 30년이면 우리 온리 다 휘발유차 중단하고 다 전기차만 생산할 거 했다가 2년 뒤나 3년 뒤로 연기한 것처럼 연기가 된 거지 휘발유차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휘발유차를 생산할 경우에는 엄청난 그 환경세,
조 단위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 단위의 벌금을 내면서까지 휘발유차를 생산할 명분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수요도나 우려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역시도 상당히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돼서 앞으로 올해 연기됐던 차들이 25년, 26년에 대폭 전기차가 이제 신차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 되고요. 신차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는 정말 오래된, 정말 7년, 8년 묵은 테슬라 모델 3, 모델 Y 말고는 명확한 선택지가 없었던 전기차 시장에 아주 매력적인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트럼프 이슈 말고 세 번째, 전기차의 수요 둔화 우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수요 둔화는 방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력적인 중저가의 전기차가 많이 생긴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실제로 전기차를 탄 사람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차 살 때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합니다. 감가상각되는 부분, 차 살 때 빌리는 차입 비용. 근데 그 차입 비용조차도 지금 어제 FOMC 회의 때 9월 달에 거의 100%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리가 떨어지면 차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조달 비용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은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상황에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 전기차 가격이 매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전기차의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40% 이상 되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가장 많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가격이 싸진다는 거는 배터리 업체한테는 일시적으로 힘들 수는 있지만 전기차 입장에서는 싼 배터리를 많이 적용해서 전기차가 매력적인 낮은 가격대 중저가 전기차가 많이 나오면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내 전기차 업체들이 상당한 기술력과 높은 시장 선점 효과로 앞으로 여기서 예를 들어 북미 시장에 대략 차지하는 점유율이 거의 70%가 넘거든요. 70에서 거의 80%에 육박하고 유럽은 CATL이 많이 올라와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55% 가까이 되거든요. 유럽도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근데 북미나 유럽에서 이 점유율을 뺏길 만한 경쟁자가 유럽 업체나 중국 업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사실은 BMW가 노스볼트에 3조 이상의 발주를 줬다가 그걸 취소해서 그 물량이 아마 BMW로 넘어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 하던 LFP 배터리조차도 LG엔솔이 최근 한 달 전에 르노로부터 4조에서 5조 사이에 엄청난 금액의 LFP 배터리를 실제로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FP 배터리가 굉장히 많은 삼원계 배터리의 점유율을 빼앗을 것처럼 그랬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탈중국화 때문에 엄청나게 관세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게 당장 이제 올해 연말부터 본격화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중국이 저가라는 메리트로 계속 들어왔던 북미와 유럽 시장에 틈새 전략으로 침투하는 전략조차도 쉽지 않아 보여서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그 수혜를 좀 온전히 다 가져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 첫 번째는 리튬 수요가 가격이 지금 많이 빠졌다.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치킨 게임인데 시간이 지나면 승자 독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도체가 그랬었잖아요. 뭐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몇 개 안 살아남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건 그 포스코 홀딩스가 살아남는 업체에 속할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포스코 홀딩스는 살아남는 쪽으로 좀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밸류체인은 가장 앞단에 있는 게 원자재 리튬인데요.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실제 그 바닷물에서 가져오는 염호에서 가져오는 염수 리튬이나 광석에서 채취하는 그 광석 리튬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실제 광산도 갖고 있고 염호도 갖고 있는 회사는 국내에서는 포스코 홀딩스가 유일하고요. 에코프로는 광산을 지금 사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광산을 갖고 있거나 염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에코프로도 리튬 사업을 하지만 굉장히 미국에서 아주 경쟁력 있는 탄산 리튬을 저가로 공급을 해와서 그걸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는 회사니까 당연히 리튬 관련돼서는 압도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포스코 홀딩스는 또 자회사로 에코프로비엠하고 생산량 측면에서 거의 비등한
어떻게 보면 2030년 기준으로는 거의 같은 수준, 2027년이나 2030년 기준으로는 목표하는 출하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 퓨처엠을 자회사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란 과거의 대우 인터내셔널 무역상사가 굉장히 이 자원 리소스 하는 거를 잘하는 이 소위 말하는 무역 종합 상사입니다. 그래서 이 밸류체인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완전히 철강의 밸류만 이제 계속 받았다면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됐습니다. 상업 생산이 이 광석 리튬이 포스코의 광양 공장으로부터 21,500톤이 일단 스타트를 끊었고요. 아르헨티나는 지금 테스트 중인데 아르헨티나는 25년도 6월 정도에 25,000톤으로 스타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포스코홀딩스가 사실 목표치가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 캐즘 우려 때문에 투자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그리고 뭐 중국 업체를 포함해서 또 호주 업체를 포함해서 뭐 칠레 SQM이나 미국의 앨범아를 포함해서 리튬 생산으로는 당연히 글로벌 탑10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2030년 기준으로 하면 탑5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원래는 굉장히 장기 목표는 2030년까지 42만 3천 톤을 잡았거든요. 근데 장기 목표 전에 일단은 현실적으로 2026년까지 지금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는데 26년 기준으로 리튬의 목표치는 9만 6천 톤입니다. 9만 6천 톤이면 이거 계산하는 법 알려드렸는데 지금 리튬 가격이 그 수산화 리튬 가격이 박살나서 지금 12,000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럼 96,000 톤에 12,000불에 환율 뭐 1,300원 거기다가 지금 에비타 마진율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23%를 잡았는데 보통 그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이 가장 최상의 품질의 리튬입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는 마진은 70%가 사실 넘습니다. 뭐 많게는 85%를 보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에서 나오는 마진이 대략 70%, 그 다음에 광석 리튬에서 나오는 마진이 대략 15에서 35%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보면 평균 마진율은 50%가 넘습니다. 근데 포스코 쪽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50%의 뭐 절반이 25%를 잡았는데 그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 리튬이 생산되는 거에 따라 보면 마진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대략 9만 6천 톤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거에 영업이익 배수를 곱하면 그 부분은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밸류에이션에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리튬이 매출로 찍히기 전까지 포스코홀딩스 본업인 철강이 잘 돼야 되는데 철강이 되게 심플합니다. 철강은 판매하는 가격 판가랑 원재료 가격의 그 차이를 먹는 거거든요.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철강에도 적용되고 모든 뭐 화학업체에도 적용되는 개념인데 철강이 중국에서 공급을 엄청나게 늘려놔가지고 공급을 1, 2년 늘린 것도 아니고 지금 4년째 공급을 늘려놔서 가격이 폭락을 한 겁니다. 근데 가격을 폭락했는데 더 이상은 이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게 된 거죠. 그래서 철강이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강 가격은 판매 가격은 상승하는데 원재료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포스코가 철강에 대한 수요가 엄청 좋아지지 않는데 원재료 가격의 엄청난 하락 때문에 마진, 아까 말씀드린 판매 가격과 원가의 차이, 스프레드 마진이 좋아지면서 철강 본업이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2차전지 업체 지금까지 실적 나온 거 중에 유일하게 지금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 영업이익 한 7,520억이 나왔거든요. 시장에서 예상하는 정도 나왔습니다. 그거보다 더 떨어지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반기를 지나서 3분기에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이제 원래 정상 수준인 한 8,500억에서 9,000억 그리고 4분기에는 1조 정도 이제 영업이익 찍힐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 정도 하면 대략 이제 3조 5천억 영업이익 예상되고요. 당장 이제 내년부터 리튬의 이익이 5천억씩 이제 내년에 한 5천억, 내후년에 한 8,500억에서 1조 정도 꽂히면 그 리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진 자체가 이 철강에서 나는 마진은 뭐 4%, 6%인데 리튬 마진은 포스코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5%를 마진을 잡았으니까 영업이익이 철강이랑은 게임이 안 되게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충분히 다시 재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갖고 있는 자회사 중에 포스코 퓨처엠도 있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주목해 봐야 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국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SK 어스온이란 비상장 회사가
제대로 바다에서 뚫어서 가스나 그 석유 추출을 한, 심지어 그 석유 추출한 걸로 매출이나 이익을 발생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동해에 관련돼서 영일 만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뭐 그 현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여부를 떠나서 충분히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격을 올릴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게 절차대로 잘 진행된다고 하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좀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포스코 퓨처엠은 가장 양극재 업체 중에 가장 고객사가 잘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포스코 퓨처엠은 LG 엔솔도 큰 우량 고객이고요. 삼성 SDI도 우량 고객이고요. SK온도 고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에코프로비엠은 SK온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SK온이 어려우면 직격탄을 맞는데, 포스코 퓨처엠은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사실 제일 힘든 상황이 SK온인데 SK온의 비중이 제일 적고, 지금 수주가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LG엔솔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잘 돼 있다, 고객사 분산이 제일 잘 돼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극재, 음극재를 동시 생산하는데, 지금 양극재만 너무 작년부터 1년 동안 계속 양극재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음극재는 뭐냐면 충전 성능을 담당하는 겁니다. 근데 충전이 너무 중요한 게, 올해 소비자나 전기차를 선택하는 쪽이나 전기차를 만드는 쪽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랑 화두는 결국은 충전이다. 미국에서 전기차 가장 많이 타는 지역이 캘리포니아거든요. 2등이 보스턴인데, 미국 전체 고속 충전기랑 충전 인프라의 30%를 캘리포니아가 다 독점했어요. 그 보스턴이 랭킹 2등인데 6%니까 5배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그 소비자들한테, 야, 충전소가 만약에 너네 집 가까운 데 있으면 다음 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냐 했는데, 그 대답 확률이 60%가 넘어갔습니다. 근데 반대로 질문했어요. 야, 너네 집에서 전기차 충전소가 거리수로 3.2km 밖이야. 그래도 전기차로 바꿀라 그랬더니 안 바꾸겠다고 한 확률이 65%에서 3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충전에 대한 굉장히 소비자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높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전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최근에 2차전지 그 박살나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버텼던 게 실리콘 음극재거든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사업과 음극재 사업을 둘 다 하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전체 음극재 사업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럼 99%는 뭐냐? 다 흑연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조흑연, 천연흑연을 압도적으로 생산하는 데가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업체랑 일본 업체 2개를 제외하고는 포스코 퓨처엠이 흑연 생산량으로 10위권입니다. 그런데 10위권에서 충분히 올라갈 확률이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미하고 유럽에서는 장비뿐만이 아니라 소재도 제발 중국 거 쓰지 마, 지금 탈중국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심지어 중국산 쓰는 거를 딱 2년만 유예해 줬습니다. 그 2년 유예 시점이 끝나는 게 26년입니다. 26년 초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중국산 음극재를 썼던 거를 빨리 지금 비중국화 업체한테 넘겨야 되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고, 그 정도 사이즈를 받아낼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가 포스코 퓨처엠이나 뭐 일본의 시네츠나 뭐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은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 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